제가 연길공항에 떨어진 것은 2014년 5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연길 지역을 물론 이번에 두 번째 갔습니다. 왜? 첫 번째는 EBS 독립운동사 도리본 한국 독립운동사 10부작, 이것은 너무도 방대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찍는데 연길 지역을 안 갈 수가 없었고, 또 연변대학의 사학과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당시. 그래서 제가 이거 첫 번은 아니고 두 번째 가는 건데, 첫 번째는 저는 방송사의 PD와 함께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초라하게 간 거고, 이번에는 거의 그건 국빈 수준에서 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컨트라스트가 있는데, 요번 간 것은 요번 간 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저로서는 혼자 그저 카메라맨 하나 데리고 제가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갔던 2005년의 여행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꼭 10년 만인데, 10년 만에 그 변화가 정말 제가 이 강의 속에서 누누이 얘기한 이런 모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중국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름다운 들판들이 아파트 단지, 일산을 모방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농촌은 점점 경작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텅텅 비어가고 있고 빈집이 많다고 하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갔을 2005년만 해도 그래도 그 농촌이 그 트랙터를 안 쓰고 전부 소로 쟁기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연길에서 이제 용정으로 가는데도 엄청난 이 돌배나무가 있는 그 과수원들이 이렇게 몇십 리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것이 굉장한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착하고 이제 묵은 곳이 연길 백산 호텔은 등소평, 강택민 이런 분들이 와서 머물었던 호텔이고, 바로 제가 그 방에 머물었습니다. 그 수트룸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죠. 근데 화이트헤드에 관해서 제가 쓴 이성의 기능에서도 썼지만, 저는 화이트헤드를 그대로 화이트헤드를 해서 백두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화이트헤드 사상은 정말 백두대간의 백두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우건한 정신이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화이트헤드를 제가 백두 선생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백산 호텔의 여장을 풀고 연변대학에 가서 강연할 장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음향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날은 대강을 보냈는데, 둘째 날은 연길에서 용정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연길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함경도에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지도가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고,
여기가 이제 도분이라는 데거든요. 도문 또 여기 훈춘 뭐 이런 것들이 훈춘이 여기 있죠. 훈춘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연길은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제일 높은 수준에 같은 수준에 여기 있습니다. 연길이. 그러니까 연길의 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경북도도 중간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어디 압록강변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연길의 위치가 우리나라 위도산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길이 상당히 우리로 볼 때는 높은 위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길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용정으로 가는데 그 연길과 그 용정 사이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이 소위 일성종이라고 하는 한 나무가 있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벼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밑에 올라가는 데 보면은 이거를 비파의 비암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평강벌이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서전벌이라고 하거든요. 서전벌이라고 하는데 이 서전벌과 평강벌 사이에 소위 비암산, 이게 비암이라는 게 옛날 우리가 말하는 게 비암이거든요. 비암이. 여기 뱀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뱀산. 요새 뱀산이라고, 우리도 어렸을 때 뱀산이라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근데 비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맞죠. 비암산이라는 우리말로 비파 밑에 비암산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벼감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거를 BN 이렇게 읽으니까 지금 하여튼 이 벼감산에서 이 평강벌로 해가지고 저 화룡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쭉 비암산을 빙 돌아서 서전벌로 흘러가는 그 유명한 강이 해란강입니다. 이 짐벌 넘어서 저기 이렇게 보이는 산이 여기서도 보통 일성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그 선구자라는 노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인데 저걸 벼감산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부르는데 벼감이라는 게 푸른 바위라는 얘기지만 원래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뱀산이라고 저게 그 뱀이 많아가지고 뱀산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암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옛날에 사투리로 비암산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사람들 벼감이라는 말로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지금은 비엔산이라고 중국말로는 하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보면은 상당히 과거에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송정은 특별한 우리의 민족의 감회가 서려 있는 곳이죠.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심한데 여기가 일송정이고 이 일송정에서 바라보는 이 서전벌이라는 게 이게 한국인들이 와서 최초로 이 땅을 청량해 가지고 여기 해란강이 흐르니까 해란강하고 수위를 맞춰 가지고 그 물길을 끌어서 논을 만드는 그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여기다가 이 논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군데군데 옛날에 초가집이 있었던 한인 마을이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1918년, 그러니까 무오년에 여기 사람들은 벌써 여기서 하나의 우리 한국인의 이 커뮤니티를 형성했기 때문에 무오 독립선언서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김인현 독립선언이 있은 후에도 3월 13일 날 여기서 그
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독립 선언을 하고 일본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고 이런.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선구자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만 그 노래 자체가 이 해랑강에 이 흐르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 서전벌의 이 모든 우리 한인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참 눈물겨운 장면이죠. 일송정 푸른 소른 늙고 늙어 갔어도 해안 줄기 해란 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조국을 찾겠노라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디에서 거친 꿈이 깊었나. 이제 내려와서 그 용정을 갔는데 용정도 옛날에는 허벌판이었는데 지금 용정은 상당히 큰 도시가 돼 있죠. 근데 용정도 허벌판에 이 사람들이 그 우물 하나를 아주 큰 우물 하나를 발견을 해서 이 주변에 부락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것이 한인 마을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완전 허벌판이었는데 여기 조그만 우물이 하나 그냥 이렇게 조그만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퍼먹으면서 이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여기서 그 무슨 기가 이렇게 검은 기가 솟아 올라가지고 그게 이렇게 하늘에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용처럼 느껴졌던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 다시 이렇게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물이 막 콸콸 쏟아지고 또다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돌로 이렇게 좀 눌러놓고 뭐 이랬다는 뭐 설화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용이 가지 않고 다시 들어올 정도로 좋은 땅이다. 이 상서로운 용이 서려 있는 여기서 우리의 터전을 일구자. 뭐 이렇게 해서 용정이 된 겁니다. 용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 우물 주변으로 용정이 마련됐는데 거기에 그 이상설 선생 참 뜻있는 지사였는데 이분이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시죠. 이제 서전서숙이라는 걸 만드시고 서전서숙이라는 거를 1906년 8월에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설 선생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그 학교가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종이 해금 일사로 이제 그 만국 그 평화회의에 보내기 위해서 이상설 선생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준 열사는 만주로 와서 여기 용정에서 이상설 선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하고 만주벌로 해서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페테스부르크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러시아 공사관을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로 가있던 사람이 이범준이라는 분이죠. 그 유명한 그 이범준인데
중요한 거는 이범준의 아들이 이휘종이라는 사람인데, 이휘종. 근데 이휘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20여 세의 아주 젊은 청년인데 10개국 가까이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상할 것이 없죠. 그 당시 이 사람이 불어, 독일어, 영어, 서양 언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는 뭐 네이티브, 뭐 중국어도 했고. 이래서 결국 그 헤이그 가서 활약한 거는 이휘종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선이나 이런 분들이야, 이준열사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가서 이 뻑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휘종이라는 사람이 다 했고, 이휘종은 나중에 그 뒤로 돌아가지고 그 볼셰비키 혁명에 가담해서 중위, 대위 정도 막 올라갔는데 뭐 아주 정말 정예로운 장교로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휘종을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이휘종이라는 인물을. 근데 사실은 그 이상설 선생의 그 영향으로 여기 한인들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서 논 만들고 뭐 진달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자. 그래서 뭐 골마다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 명동학교라는 거죠. 이 명동학교가 규암 김야견 선생이라는 분, 김야견. 이분은 대단한, 원래 한경덕 분인데 이쪽으로 이주를 한 분인데 대단한 한학자예요. 맹자를 만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만독을 했다고 하는, 뭐 문자 그대로 만번을 읽었는지 뭐하지만 하여튼 천독보다 좀 세게 나간 거지. 만독을 했다는 건 보통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천독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나는 명제를 만독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는 모양인데, 근데 김야견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는 이건 신교육을 시켜야지 맹자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거 학교에 안 온다, 이게. 이거 개명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하는데 이동희 선생이 소개를 한 거죠. 여기 유명한 이제 이동희 선생이 정재면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어 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모셔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이 정재면이라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 당시에 철저하게 아마 그 선교사들한테 영어 배우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곳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할 수 없이 그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김야견이 뭐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김야견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학의 온고집을 끊고 이제 정재면을 받아들여서 그 정재면 선생이 와서 명동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꼬여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밑에 장제마을이라는 데가 있고 그 명동마을인데 제가 이제 찍은 그 독립운동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 소가 쟁기를 갈면서 쭉 그 산 위를 이렇게 산마루 위를 쫙 가는 걸로 제 10부작이 끝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동에서 바라보는 그 곳인데 지금도 그대로 남원은 있더라고요. 근데 장제마을이 입구인데 여기 입구에 그 옛날에 보면은 지도가 있었는데 여기 찾아가는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길거리에 동네로 들어가는 어구에 여기 엄청난 그 바위가 있습니다. 이걸 선바우라고 하는데 아주
걸작입니다. 그게 자연의 작품이지만 여기가 바로 명동을 가는 입구에 있는 아주 저 바위가 선바위라고 그래요. 어디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아주 그 곡선에 사람 얼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여기 명동이 워낙 그 유명해지니까 그 지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여기만 오면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독립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그때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어디로 걸어가는데 여기 다 걸어왔죠. 그러면 여기 와서 그 지도에 보면 선바위가 오면은 선바위가 나타나면 명동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 어린 사람들도 그 공부하러 명동 학교만 가면은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서 오니까 저 선바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것이었다 이 말이죠. 유럽에서 올 적에 그 자유의 여신상만 보면은 이제 자유의 나라에 왔다는 식으로 그 당시 한국의 청년들이 여기 와서 저 선바위를 보면은 이제 나는 명동에 오는구나. 그래서 명동이라는 동자가 사실은 조선의 뜻이고 이 조선을 밝힌다. 그래서 명동이라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아주 암흑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동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이고 이 선바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중근 의사도 여기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이 사격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위, 이 냇물이 흐르는 이 근처에서 사격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분이 이제 윤동주, 시인 윤동주인데 그 사람의 그 서시라는 거는 정말 천하의 걸작으로 꼽을 만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는 찬스는 참 작품 하나. 그러니까 서시가 그게 참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남는 훌륭한 시고, 저는 그 시는 뭐 언제 읽어도 위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실은 윤동주보다는 사실 그 사촌으로 송몽규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죠. 더 의식이 깊고, 그래서 이 송몽규하고 같이 일본 유학을 떠나는데 윤동주는 아주 그 여린 소녀 같은 사람인데 송몽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러고서 이 윤동주가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문재민 목사거든요. 그분이 바로 문익환 선생의 아버님이거든요. 내가 한국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노인이 맨날 그 한국신학대 잔디를 이렇게 풀 뽑고 있는 노인이 있었는데 난 그분이 문재민 선생이라는 걸 그때 좀 알았으라면, 물론 문재민 목사란 말은 우리가 문 목사 했지만 그렇게 위대한 분인지 내가 몰랐고, 그리고 그 역사, 그분에게서 내가 그 당시 정말 우리 민족의 이 순환의 역사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추억이었을까 하는데, 신학대학에서 항상 뵈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깊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윤동주하고 이제 문익환이
같은 나이, 뭐 같은 동급반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은 무리칸이라는 분도 그렇게 반항적인 그 기질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구약학 학자로서 아주 순결한 학자였는데 그렇게 격렬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도 결국 윤동주의 죽음이라는 게 자기 인생에 항상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윤동주는 그 마지막 후쿠오카에서 그 쓴 일을 보면은 이놈들이 와서 매일 나한테 주사를 놓는다. 이거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사만 맞으면 졸리고 뭐 왜 이 자식들 와서 날 이렇게 주사를 놓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인체 실험을 해가지고 그 독을 주입시켜가지고 뭐 얼마 만에 죽나 이런 걸 실험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모르모트가 돼서 안타까운 젊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저는 명동에 가서도 이제 슬픈 역사를 되씹어 보는 거죠. 근데 그 서전서숙이 있던 자리는 지금 그 용정 실험소학교라고 그 서전서숙의 그 옛자리 그 비석이 이렇게 옛자리였다는 것을 해놓은 비석까지 있고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 한 구석이 이렇게 비석이 있으면 그거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국민학교 그 운동장 곁에 있는 거 좀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지금 중국 사회의 문제가 하여튼 수위 하나라도 하여튼 완장을 차고 있으면 그 자기 그 뭔가 권력을 과시하는 아주 이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럼 내가 그 교장을 만나러 갔더니 또 교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거기서부터 한국말로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 가사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연변자치주는 어디까지나 그 이제 한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스트도 전부 한국 사람이 조선족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연변대학 총장도 물론 조선족이 차지하게 되어 있고 대학장도 주로 한족은 하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상당히 그 거기에 써 있는 국가를 중화인민국가를 나 처음 봤거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감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치라이 하면서 치라이 뿌연저 누리들은 일어나라 종살이 하기 싫은 종살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여 우리의 혈육도 피와 살로 우리의 새로운 장성을 쌓아가자. 중화민족이 위험한 시기에 처했을 때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최후의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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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만중이 한 마음 되어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 적의 부하를 뚫고 전진. 전진, 전진, 앞으로 전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가 하나도 뭐냐면 구체적인 자기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의 그 고난을 헤쳐가던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 중국은 이러한 원래적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면은 중국에서 이 국가를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起来，不愿做奴隶的人们，把我们的血肉铸成我们新的长城。中华民族到了最危险时候，每个人都破处发出最后的咆哮。起来，起来，起来！
我们万众一心，冒着敌人的炮火前进，冒着敌人的炮火前进，前进，前进，前进。 그 사람들한테 니들 국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무슨 대국 걸기는 무슨 대국 걸기냐. 니들 아직도 적군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너희들이 압박받는 민족으로서 종살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로 그 외쳤던 그 함성을 기억해라 하고서 내가 4개월 동안 계속 나는 이 국가를 가지고 중국을 접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 곳이 그 연변대학교에서 특별히 어레인지를 해줘 가지고 여기가 용정인데 요 함경도 요 꼭대기에 요 꼭 여기가 도망간 건너편이 회령입니다. 회령. 우리 회령이죠. 회령인데 회령 맞은편이 얘들이 그 삼합진이라고 거기에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중국하고 이 북한이 넘나드는 많은 그 우리나라 지금 여기 중국말로 하이관이라고 그러는데 세관 비슷한 것이 국경 초소인데 이 다리를 넘어서 이제 북한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쪽은 삼합구라고 그러고 저쪽이 바로 그 우리 땅 회령입니다. 회령.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국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나 이게 한 동네인데 이걸 우리가 한 동네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이건 전혀 우리가 그 엄두도 못 내는 이상한 세계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지금 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 광경을 보면 이게 그냥 우리 동네 한 동네잖아요. 북한 남한 아니 중국 북한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전부 이게 한 동네로 해서 서로 농사 짓고 살았던 곳인데 이렇게 참 애처로운 것이죠. 저쪽에 회령이 보이네요. 저 회령 땅이 저렇게 보이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항상 강의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리에도 정 가운데 이 반이 되는 이 다리의 반이 되는 여기가 국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선으로 사실 여기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참 거기서 느낀 소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거기서 딱 넘어가서 내가 갑자기 그냥 뛰어서 북한으로 가면 이제 망명객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 한국에서 큰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 가운데 서서 이 바라볼 때 그냥 도망가기 아니면 동네 내 거래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그게 한 동네지. 그걸 놓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을 조금 너무 우리가 그 처절한 그 무의미한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중화문화촉진위원회라는 전국 조직 산하에 그 지역에 그 중화문화 그 교육협회라는 거기에 사람들을 놓고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뭐 거기서 이렇게 춤도 추고 뭐 그러면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 이제 아주 서민. 그러니까 중국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이게 절실한 게 이 가정윤리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문화혁명 이래 이 여자들이 우선 아주 드세다는 거예요. 이 남편의 권위 뭐 이거 북권 막 이게 뭐 이 북권 이거 다 때려 부셔라 이게 저 모택동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이 너무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뭐 돌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가정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소위 말해서 중화 문화를 이렇게 복원한다는 문제가 그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정을 복원하고 그래도 이 하이라키의 이런 질서를 복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하는 강의는 어디가 학술적인 강의인데 그 학술적인 강의를 그 사람들이 참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듣는 모습이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저거 신질 나야 돼. 저 비구상 와. 그 다음 날 이제 연변대학에서 그 전날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변대학에서 그런 성대한 강연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연변대학의 강의를 끝내고 이제 백두산행을 한 겁니다. 백두산행을 한 거니까 그 백두산은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여기 연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백두산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안도현 명월진이라는데 여기가 안도현 명월진이라는 곳인데 이쪽 동북 항일연군 전체 이쪽 중국 공산당 하여튼 여기 안도현 회의라는 게 유명하죠.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근데 그 김일성이 이 근처에서 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가지고 그 안도현 회의에서 최초로 한국 이 빨치산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 중국 공산당의 조직에서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는 그 인상을 심어준 그 유명한 회의가 바로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현 회의가 중요한 것이고 그때 불과 김일성의 나이가 20살 어느 조금 지났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청년이었지만 워낙 탁월한 많은 여기서 활동을 해서 그렇게 중국 공산당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해서 이제 여기를 갔는데 백두산을 가는 게 이쪽 장벽폭포가 여기 있고 장벽폭포 여기 이제 이 천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 천지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좀 폐쇄가 됐어요. 이 장벽폭포에서 옛날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길은 완전히 폐쇄가 돼서 저는 그때 걸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숙종 때 그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를 세웠는데 그 정계비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압록강과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옛 사람들이 그래서 토문강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두만강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토문강이라는 거는 실제로 송화강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송화강을 옛날부터 토문강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 물줄기가 지금 이게 흘러서 이것이 송화강으로 흘러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 시원인 폭포가 있는 그쪽에 저 돌 2개로 이렇게 이 큰
문처럼 되어 있는 게 저게 토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토문이라고 부른 거거든. 그래서 옛사람들은 거기를 우리 민족의 터전으로 생각했고, 거기가 발에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그것을 현대에서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와서 뭐 땅을 되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서술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송화강 남쪽이라기보다는 송화강, 하여튼 이 송화강의 이쪽 동쪽 전체 땅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저기 보이는 저 토문이란 말이에요. 저게 토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폭포를 볼 때마다 가장 그 가슴에 오는 것은 저것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시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 천문봉이라는 데를 간 거거든요. 이쪽에 소위 말해서 그 등소평이 올라왔답니다. 근데 등소평이 올라왔을 때는 날씨가 좋았대요. 여기 서 있는 글씨가 이 등소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1983년 여름에 오셔가지고 이 천지라고 쓴 글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등소평 주석이 왔을 때는 날씨가 맑아서 이 천지가 받아줬는데, 강택민이 왔을 때는, 강택민 주석이 왔을 때는 천지가 흐려가지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중의 어머니죠. 등소평은, 우리 훌륭한 등소평은 그래도 중국을 개혁 개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강택민이라는 놈은 부패 온상을 만들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 민중들이 강택민을 안 받아 주는 것을 이 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제가 올라갔더니 뭐 한국인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저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냥 안개가 꽉 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보다. 우리 민족의 그 개국 신화에는 환웅이 과연 어디로 내려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니까 우리 땅에서 분명히 이곳으로 먼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단수 밑에서 신실을 열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넓게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는 맹자의 여민동락이라든가, 그리고 서구에서 추구한 민주사상이라든가,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이념이 벌써 이 백두산 천지에 내려온 이 환웅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시종일관 세계사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이 통일돼야 합니다. 남북의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세계사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주역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바로 통일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은 하나고 그 하나인 백두대간의 정상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항상 여기서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절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남북이 항상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삼 다짐하면서 제가 이 백두산 천지를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홍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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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재배! 삼배! 사배! 홍익인간을 3번을 크게 외치고 이제 저를 4배를 1배, 재배, 3배, 4배까지 4배를 했는데 선생님 저 하늘도 다 겠는데. 와. 우리가 홍익인간을 3번 외치고 4배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그 보기 드문 광경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민족의 덮인 구름이 다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야, 놀랍다 정말. 갑자기 그냥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햇빛이 비치는데 장관이 전개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 무슨 특별한 도사인가 보다. 뭐 주문을 외니까는 이게 하늘이 요번에 내가 본 천지는 정말 영험스러웠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대륙을 향해서 새로운 개벽, 새로운 문명의 개벽을, 중국 문명은 어떤 면에서 고문명인 동시에 어떠한 면에서 완벽한 신문명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창되는 문명이고, 그 중국 문명의 새로운 개벽에 제가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서 그 중국 대륙의 기운을 가지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우리 민족의 방황, 이런 저열한 방황에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